은퇴를 하고 나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노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매수에 대한 부담은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집을 내 돈 주고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솔깃하잖아요. 10만 원을 다 돌려준다고? 보험 목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보험을 들어서 이걸 저축을 하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큰 돈은 못 벌지만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은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설명해주는 고란 기자입니다.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종신보험 가입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파는 사례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관련 민원의 40%가량이 10대에서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청년층 민원의 대부분이 뭐냐라고 보면 아니 나는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인 줄 알았다라고 가입했다는 겁니다. 자, 종신보험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40대 가장인데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 내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테크 초보를 위한 꿀팁, 돈이 되는 금융상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고 온 상품은요, 바로 세제 혜택 상품인데요.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연금이라는 저축 방식인데요. 사실 정부라고 하는 건 국민의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죠. 근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말고 다른 2개의 연금을 더해서 3중 연금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하나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이쪽 이제 국가가 도와주는 거고요. 퇴직연금, 기업이 함께 도와주는 거고요. 그거 말고 부족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후를. 그게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에 왜 세제 혜택을 주냐라고 보면은요, 개인들을 보고 스스로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뭔가 동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 상품이 될 텐데요.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니까 많이들 가입하면 좋은데 많이들 가입을 안 하셨다라고 해요. IRP와 개인저축의 장점은 뭐냐라고 보면 돈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연말정산으로 10만 원밖에 못 돌려받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50만 원 더 돌려받았더라. 아마 많이 돌려받은 친구는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을 한 사람일 겁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4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IRP를 같이 활용하면 세액 공제 한도 금액이 7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한 달에 한 59만 원쯤 붙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700만 원을 충실히 넣었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11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5,500만 원 이상이다.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만 따져도 무려 13%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점은 뭐냐라고 보면요.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간 내가 받은 세액공제 혜택 이상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무 상태를 고려하고 나한테 유리한 조건의 상품에 적정한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가능한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하시는 게 이 연금 상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뭘 들어야 되지? 2개의 차이가 뭐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투자 가능한 상품을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리금이 보장된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형 보험과 신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만큼 투자 결과에 따라서 수익을 돌려받는 상품도 펀드나 ETF가 투자 가능합니다. 반면에 IRP 경우에는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정말 다양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에는요, 예금,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에서 파는 주가 연계 파생결합 사채, 금리형 보험 등 다양합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 IRP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실적 배당형 보험, 상장지수증권, ETN이라고 하죠.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 랩 어카운트 다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능한 상품군은 IRP가 훨씬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IRP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주식형 펀드, ETF 100%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에는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IRP에 400만 원을 넣는다고 하면 주식형 펀드에는 70%에 해당하는 280만 원만 넣을 수 있고요. 나머지 30%는 다른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 같은 실적 배당 상품, 내가 투자를 잘해서 많이 벌고 싶은 상품 위주로 투자하려는 사람은요, 연금 저축에 가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건데요, 수수료. 사실 수수료라고 하는 게 1%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야,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간 투자할 때는요, 이 작은 수수료가 실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수수료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IRP의 경우에는요, 계좌 자체에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IRP는 연금저축에 없는 계좌 수수료가 더 붙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0.37에서 0.44% 정도, 보험사는 연평균 0.38에서 0.43, 증권사는 0.27에서 0.32%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평균이 이렇다는 거고요. 회사마다, 은행마다, 보험사마다, 증권사마다 다 다르니까 수수료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굳이 뭐 연금저축과 IRP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냐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개 다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한 곳으로 통합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연금저축을 삼성증권에서 들었다라고 하면 IRP 역시 삼성증권에서 드는 게 전체적인 운용 수수료 절감이나 운용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 더 좋습니다. 각각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연금저축이나 IRP로 운용하는 상품은 해외 상품이 좋습니다. 왜냐? 해외 주식형 펀드 혹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 추종 ETF 같은 걸 거래할 때요, 일반 계좌에서 과세되는 배당 소득세 15.4%보다 낮은 연금 소득세 3.3에서 5.5%만 내면 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2023년부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요,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세금을 15.4%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최종 금액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청약 통장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어요. 게다가 그냥 평균 아파트 값도 10억이 넘습니다. 아파트 매수에 대한 부담은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집을 내 돈 주고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청약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시세가 싸게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약 당첨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혼부부도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청약통장에 있어봐야 가점 따지면 나한테는 기회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청약이 100% 가점대로 전환된 게 최근에 와서입니다. 청약제도가 도입된 게 7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 이후로 최근까지 청약제도가 150차례 개편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청약제도라고 하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만약에 내가 준비한 통장이 없으면 아예 나는 신청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들고 있어서 준비를 해야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된다. 이 주택의 종류는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주택은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LH가 직접 건설하는 겁니다. 아니면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말합니다.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민영주택은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 건설사들이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도 되고 아무래도 조금 시설이 더 고급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비싸죠. 청약통장의 종류는 그에 따라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뒤에 있는 3개는 다 무시하시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데 요거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연령, 자격 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요걸 들고 있으면 국민주택도 청약할 수 있고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넣어야 되지?
2만 원만 넣으면 된다. 10만 원씩 넣어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최소한 매달 넣어야 되는 돈은 2만 원입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은 매달 약정일에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납입 금액,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납입 금액,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지 납입 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씩 넣으라는 건데 10만 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2만 원이라도 매달 꾸준하게 넣는 게 좋습니다. 이 반면에 민영주택 1순위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돈도 부족하고 청약 되겠어 라고 해서 아예 돈을 안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청약을 신청하고 싶은 민영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동안 모자란 돈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그냥 한 번에 다 넣어도 납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요, 납입 횟수와 금액이 중요해요. 매달 낸 거를 다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횟수를 채워야 되고요. 그런데 국민주택을 할지 민영주택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매달 돈을 넣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 이 청약주택의 경우에는요, 적금과 비교해서 이율 측면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청년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청약통장인데요, 2023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이잖아요. 청년한텐 우대를 해줍니다. 뭘 우대해주냐?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청년이 누구냐? 만 19세에서 34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3,600만 원 이하입니다. 2018년 7월에 시작됐거든요. 올해 3월까지 보니까 누적 가입자가 42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 연소득 기준이 조금 더 높아졌으니까 가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돈이 되는 금융상품 세 번째는요,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아마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요, 그 엄마 친구가 많이 가입을 권유하셔서 이미 월급을 받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보험에 한 서너 개쯤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이미 많은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험의 그러면 목적은 뭐냐라고 보면요, 보험은 보장하는 거죠. 위험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입니다. 그럼 재무적 위험은 뭐냐라고 보면요,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매달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나의 재무적 위험이 닥칩니다. 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게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성 보험. 말씀드린 대로 보장성 보험은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한테 보험금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돈을 냈지만 나한테 만약에 내가 죽거나 아니면 다치는 일이 안 벌어지면 나는 그럼 내가 낸 보험료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뭔가 일을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가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보험금으로 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실손보험. 내가 병원에 안 가면 쓸 일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뭔가 큰 병원비를 지출할 일이 있을 때 이 보험에서 커버가 되니까. 어린이 보험 마찬가지죠. 건강보험, 종합보험, 암보험 다 보장을 목표로 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험의 출발은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나온 게 바로 저축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 좀 약간 애매한 말인데 보장보다는 목돈 마련이나 노후 생활 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입니다. 만기 시 지급되는 돈이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바로 이 저축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요, 사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꼭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나한테 일이 안 생기면 그 보험은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저축성 보험은요, 보험 목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위험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냥 적금 들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보험을 들어서 이걸 저축을 하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축성 보험의 출발은 아마 보험사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보험사들이 팔 때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는 보험 기능에다가 저축 기능까지 더해줬어요.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보험도 가입하시고 저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일석이조 상품입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보험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일종의 이제 사업비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내가 10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을 모두 다 막 저축하는데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뭐가 남죠? 그렇게 되면 이 보험회사는 뭘 먹고 사나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100만 원을 낸다라고 해서 이 100만 원이 전부 다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 10% 뭐 일정 부분을 차감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적금을 들면 오로지 100만 원은 다 적금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축성 보험에 들면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저축성 보험이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같은 돈으로 그냥 은행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예금을 하나 들고 적금을 하나 들고 보장성 보험을 하나 들고 두 개를 합치면 저축성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장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 봅니다. 좀 돈을 깨가지고 나 급한데 좀 쓰고 싶어 라고 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걸 깬다라고 치면요, 거의 뭐 절반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쯤 투자하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 이익이 주어지고 은행 예금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목적이다라고 하면요, 저축성 보험보다는 그냥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 적금을 드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따져야 될 3가지를 이제 들고 와봤습니다. 아마 설계사분들이 약간 유혹하는 멘트를 할 거예요. 10만 원씩 넣지 10년 뒤에 원금 다 돌려줘. 딱 들어도 뭔가 솔깃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만기 환급형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대비되는 게 순수 보장형이에요. 순수 보장형은 그야말로 보장만 해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기 환급형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10년 뒤에 그만큼 낸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매달 내야 될 돈이 많아요. 그런데요, 만기 환급형의 경우에 잘 생각해 보시면요, 10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만큼 나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냥 보험의 목적에 걸맞게 보장만을 위한, 그래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싼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자, 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쌉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비갱신형은 뭐냐면요, 안 바꿔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요, 보험료를 애초에 비싸게 받습니다. 대신에 만기까지 이제 변동 없이 유지가 되니까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구조죠. 뭐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알고 가입하셔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보장을 많이 해줄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 특정 부분만 보장을 해줄수록 보험료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보장 내용이 더 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이런 보장은 좀 쓸데없는 보장이야 나한테는. 그러면 오히려 보장 내용은 좁지만 보험료가 싼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